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이제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날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쉬시는 분들 많겠죠. 연차라든지 써가지고 일요일까지 쉬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예, 연휴 푹 즐기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 저는 오늘 어제 어제 실어놨던 물건 싣고 어제 근데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운동을 정견이 바람도 새이고 그 운동장도 20바퀴 돌고 왔더니 몸이 그냥 아주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느낀 건 어제 굉장히 우울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새삼 느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운동을 했고요. 피곤해서 얼른 밥 먹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일어나서 양산에 갔다가 또 뭐 가면서 굉장히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갔다 와서 갔다가 다시 포항으로 와서 일찍 끝냈습니다. 끝내고 일찍 잤어요. 일찍 자고 일찍 자는 게 아니고 아직 제가 잠이 좀 덜 깼습니다. 낮잠을 푹 잤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잔 것 같은데 푹 잤고 오늘도 운동을 하고 싶었으나 힘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좀 쉬기로 하고 공부를 좀 하고 내일 술도 한잔 하고요. 그럴 생각입니다.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제가 뭐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읽을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안 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내 몸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신 기신은 필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낭독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다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발명, 인류의 지와 종교의 기원, 나카자와 시니치, 김오키 옮긴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카자와 시니치는 일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종교학자. 종교 쪽 공부를 하고 있는 저에게 이 책도 뭐 중고로 사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인연이 돼가지고 알아보다가 사게 됐습니다. 두꺼운 책도 아니고 종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읽어봐야 되겠죠. 목차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발명, 인류의 지와 종교의 지원, 머릿말, 카이의 소바주에 대해서 서장, 스피리트가 밝히는 신의 비밀, 제1장 뇌의 숲의 아침, 제2장 최초의 초월,
제3장 신이 되지 않는 그레이트 스프리트, 제4장 자연사로서의 신의 출현, 제5장 신들의 기본 구조 메비우스 봉합형, 제6장 신들의 기본 구조 토러스형, 제7장 지고신에서 유의신으로, 제8장 마음의 거대 파충류, 종장 미래의 스프리트, 역자 후기 인간의 마음이 유의신을 낳기까지. 아주 흥미로운 종교학도로서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앞순위에 놓고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간의 위대한 여정 파트 1의 5장 위대한 여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관찰과 몰입이라는 인내를 통해 인류 진화의 비밀을 조금씩 캐간다. 우연처럼 보이는 위대한 발견들은 이미 예정된 필연이다. 네, 좋은 말입니다. 예. 끝없는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관찰과 몰입이라는 인내. 네. 저는 인간이 결국엔 다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우주의 작동이라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고 생주이멸하는지 다 밝혀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학의 힘으로. 자, 뭐 그런 것도 희망찬 뭐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진리는 변한다. 학자는 매 순간 과거 자신이 신봉했던 생각을 과감히 뒤집어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예, 그래야 됩니다. 하나의 어떤 생각이나 가르침에 얽매여서 그 가르침에 신봉하게 되면 근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본주의자. 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과학기술과 IT는 기존의 물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과 그 기반을 흔들고 파괴하며 학자들에게 새로운 탐구를 촉구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인문학의 독점 영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실질적인 실마리를 생물학, 진화생물학, 물리학, 정보기술, 유전학, 신경생물학, 공학, 화학에서 찾기 시작했다.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과학과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 그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예. 혹시 지금 인문학도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인문학 책만 읽지 마시고 과학책, 이과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확실히 그 과학적 지식을 터득 배운 후에 배우면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진실에 다가가는데 유용합니다. 오히려 과학은 인간 본성의 문제를 사변에 머무르지 않게 함으로써 실제 가시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며 가능한 해답을 제공하려 했다. 좋습니다.
오늘날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과학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회 그리고 우주를 탐구하는 여정은 말장난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개미 연구로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에드워드 윌슨은 과학을 통해 지식의 통섭을 주장한다. 통섭.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에라는 책이 저기 있습니다. 그 최재천 교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통섭. 과학은 태생적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다. 과학이 던지는 질문은 우주 탄생부터 생명의 기원까지 과거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다루던 핵심 내용이다. 과학적 지식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신이 실시한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일한 결과를 항상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과학적 참과 과정이나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참이라고 여기는 연역적 추측, 그리고 자신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품은 추측이 있다. 과학적 진리라고 할지라도 기술과 사고의 발전으로 이전에 참으로 여긴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자인 거죠. 근본주의자,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반지성주의적인 성향을 띠면서 근본주의자적인 고집과 무식함으로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죠. 그러면서 결국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 극우 집단,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파시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과학을 설명해도, 논리적인 설명을 해도 멈춰들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25%라는 거 아니에요? 넓게 보면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중병을. 과연 인간은, 우리 인류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 같은 이 중병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분들, 그 행간 어쩌고 하시는 분들, 성경의 행간을 읽고 뭐 어쩌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 지적을 할 텐데 정신 차리십시오. 그냥 신화, 문학, 은유 정도로만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은 학자들한테 맡기고요. 그 민족 신화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부득부득 과학까지 들먹이면서 사실이라고 부득부득 우기면 대화가 안 되죠. 누가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사실이라고 뭐 과학적이 어쩌고 그러면서 부득부득 우기면 대화가 됩니까? 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진짜 답답해서 제가 진짜 정신들 차리십시오. 정신들.
아니,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과학적인 진실로 대치되는 것이다. 그렇죠. 더 과학적인 진실. 천동설은 15세기까지 과학적으로 참이었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이후로는 거짓이 되어 지동설로 대치됐다. 이전까지 연역적 추측이었던 지동설은 이제 과학적인 참이 됐다. 이 이오니아의 예전 그리스 이오니아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이미 지동설을 주장했었다고 나왔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이 사람들도 갈릴레이 이 사람들도 그 이오니아 출신 과학자 이름은 또 까먹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이후 1000년 넘게 기독교 암흑 세계에 빠졌잖아요. 서양은. 진실과 거짓은 서로 유동적이다. 과학적 진리란 시대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해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네.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이분은 인문학자이지만 과학 시대의 대세, 조류를 거스르지 않고 인정하는 그게 또 뭐 당연한 거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또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뭐. 피할 수 없는 가설. 인간의 과학적 탐구는 추측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가용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참을 향해 전진한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 자신에 관한 가장 신비하고 강력하지만 여전히 그 해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류가 없음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그 있음의 시작은 어디일까?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질문이겠죠. 찰스 다윈은 처음으로 모든 생물을 아우르는 공통의 조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최초의 어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세포를 몰랐으니까 어떤 생명이 있었다라는 라는 거를 통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의 인류가 거주하던 장소는 아프리카라고 추측했다. 이것도 마치고 대단합니다. 영국의 동물학자 토머스 헉슬리 역시 아프리카를 현생 인류의 요람으로 보았다. 헉슬리라는 사람은 뭐 소설도 쓰고 뭐 정신 뭐 수행이랄까 정신세계 이런 거에도 관심이 아주 많았던 철학자이자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이 이런 제목이 뭐였더라? 토마스 헉슬리 책을 제가 한거 어떤 예전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가 제일 유명하죠. 소설. 이것을 Out of Africa Theory,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영어 표현을 빌린 이유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한 학자들이 모두 서양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화의 가치를 알고 성강 문자와 세기 문자를 판독한 학자들이 유럽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오늘날 이집트인들이나 이라크인들에 속하지 않고 유럽인들의 소유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네.
대단하죠. 예. 과학의 힘이 서양에서 꼽히면서 서양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건 맞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맞이한 유럽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식민지를 늘려갔다. 1614년 네덜란드 의사였던 야코부스 폰티우스는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자바 섬에 거주했다. 그는 이곳에서 야생 원숭이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정글에서만 서식했기 때문에 유럽인들 눈에 이들은 외계인이나 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폰티우스는 야생 원숭이들을 말레이어로 오랑우탄이라고 불렀다. 말레이어로 오랑은 사람이며 우탄은 숲, 야생이란 뜻이다. 즉 오랑우탄은 숲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랑우탄이라는 말은 원래 자바섬에 살던 원시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유럽인들이 원숭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착각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오랑우탄은 당혹스러울 만치 인간과 비슷하다.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Go the whole 오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갈 때까지 가보다, 끝장을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Go the whole hog 라는 표현을 빌린 말장난이다. 그는 인간과 오랑우탄이 같은 조상에서 왔다는 피할 수 없는 가설을 과학적인 진리로 수용했다.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과학의 대상으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의 일원으로 편입했다. 몇몇 과학자들은 유인원들을 존재의 거대한 사슬에서 인간 다음의 자리에 위치시켰고 칼폰 린네는 오랑우탄을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인간과 동일한 속에 편입시켰다. 장자크 루소도 1755년에 출간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과 유사한 오랑우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오랑우탄은 무지막지한 동물이 아니며 인간도 자연 상태에서는 오랑우탄과 같은 야만인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간은 진정한 야만인종이다. 옛날에는 어떤 지적인 덕목을 신장시킬 수도 없고 완벽을 추구할 수도 없어서 자연의 원시적인 상태로 숲속에 흩어져 살았다. 루소는 당시 대부분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 지닌 공감과 자비가 인간됨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루소에게 원시시대는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 역사의 황금기였다. 루소의 착각이었죠. 이 루소라는 사람은 아리송한 사람이긴 한데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약간 사기꾼 기질도 있는 그런 사람처럼 저는 생각돼요. 뭐 구체적인 근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되기는 좀 그렇고 원시 시대는요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 역사의 황금기가 아니고 진화 초창기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질서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초창기에는 인간에게 질서가 필요했죠. 그런 질서가 잡히기 전엔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수렵 채진민으로 살아갈 때 천명당 인간 사망의 그때 당시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50%가 살해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를 과연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 역사의 황금기였을까요? 이런 시기가 순진한 생각이죠. 그나마 이제 50%는 이제 그나마 뭐 적어진 걸 거예요. 또 그 전에 비하면 이제 또 이제 농업혁명이 시작되고 집단 거주가 되면서 규율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나마 이제 점점 그리고 뭐 도시화가 되고 문명이 생기고 뭐 역사가 발전하면서 진행되면서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극적으로 사례로 인한 사망률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윈이 동물원에 간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두개골과 하악 구조가 이전 유인원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신체 구조를 바탕으로 독특한 상징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 후대 고고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신체적이며 문화적인 특성의 기원을 아프리카에서 찾았다. 이 주장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추측에 불과했지만 유인원들의 유골을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로 분석한 결과 과학적인 참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서 6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류로부터 진화했음이 밝혀졌다. 처음에 찰스 다윈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의 주장은 상상력과 관찰을 기반으로 한 연역적 추측에 불과했다. 그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을 방문해서 이 추측을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주 방문한 장소는 다름 아닌 런던의 한 동물원이었다. 다윈은 1838년 3월 28일 런던의 세전트 파크에 있는 동물원에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 29세의 다윈은 아직 무명이었다. 비그로를 타고 세상을 보고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여행에서 수집한 수많은 화석과 그리고 살아있는 표본 식물과 동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을 정리해 자신만의 진화 이론을 발표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려야 했다. 다윈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줄 거대한 원칙과 정교한 설명을 찾고 있었다. 당시 레전드 파크의 동물원에는 제니라고 명명된 새로 영입한 오랑우탄이 있었다.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지역 섬에서만 서식하는 동물이었다. 다윈과 제니의 운명적인 만남은 할리우드 영화 소재로 제격이다. 실제로 할리우드는 2009년에 다윈에 관한 영화 크리에이션을 제작했다. 당시 영화배우 폴 베타니는 제니라고 불리는 우랑우탄과 함께 바닥에 앉아 오른손 검지를 내밀어 제니의 왼손 검지와 마주쳤다. 마치 영화 E.T.에 등장하는 장면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 장면은 영화 포스터로 만들어졌다. 이 포스터는 인간이 원래는 다른 유인원들과 하나였다는 강력한 운유다. 실제로 다윈이 오랑우탄과 손가락을 마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만남은 다윈과 그가 주장하는 진화론 그리고 새로운 인간 이해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랑우탄의 사촌이 된 인간. 최근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견된 다윈의 노트에는 제니와의 만남을 다윈이 자신의 동생 수잔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세하게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윈은 인간과 오랑우탄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제니가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사육사가 제니에게 다가가 사과를 보여주기만 하고 건네지 않자 오랑우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 이종입니다. 제니는 바닥에 몸을 구르며 발로 차고 울고 마치 개구장이 아이처럼 행동했다. 그러자 사육사가 제니, 만일 내가 울지 않고 얌전한 소녀처럼 행동한다면 사과를 줄게 라고 말하자 제니는 이 모든 말을 알아듣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지 않으려 애써 노력하더니 마침내 얌전히 앉았다. 그런 후 사육사가 사과를 주자 그것을 받아들고 안락 의자에 뛰어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얼굴로 사과를 먹기 시작했다. 그해 9월과 10월에 두 차례 더 동물원에 방문한 다윈은 제니와 다른 수컷 오랑우탄인 토미를 관찰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실험을 실시했다. 오랑우탄에 대한 그의 관심은 동물의 진화, 특히 인간의 진화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랑우탄에 관한 기록이 인간이라고 적힌 제목의 파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노트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인용입니다. 사육사들이 말하길 원숭이들은 여성을 완벽히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한다. 오랑우탄은 성별을 위해 후각이 아닌 시각에 의존한다. 제니는 특히 수컷의 목욕을 지켜보기를 좋아한다. 다윈은 이 관찰을 인간과 연결시켜 이야기한다. 인용입니다. 원시 남성들이 나체 여성을 보는 것을 얼마나 즐겼을까. 그런 후 그들은 냄새를 맡았다. 후각은 시각과 연관되어 뒤이어 등장한다. 이것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증거로 가장 신기한 것이다. 다윈은 제니의 감정과 행위를 유심히 지켜보며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거울과 음식을 주기도 하고 간지럼을 태우기도 했다. 인용입니다. 제니는 질투할 때 자신의 치아를 드러내며 짜증내는 소리를 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거나 머리를 문에 박는다. 다윈이 본 제니는 인간과 같은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인간이 하는 말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이 내용은 후에 다윈에 져서 인간의 유래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자세히 수록된다. 다윈은 오랑우탄과 인간은 공통의 조상을 두어 유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고향은 아프리카라고 결론지었다. 1838년 4월경 다윈은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다. 인용입니다. 사육당하고 있는 오랑우탄을 찾아가 그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불평을 하는지 들었다. 오랑우탄은 인간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지적인 능력을 보았다. 오랑우탄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 오랑우탄의 열정과 화, 심술부림과 극단적인 실망감을 보라. 오랑우탄은 벌거벗은 채로 꾸밈도 없고 스스로 개량할 수도 없이 야만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웃기기도 한다. 남미의 원주민 푸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다른 원숭이들의 능력과 비교할 수는 없다. 다윈은 남미 대륙에 위치한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사냥채집으로 생활하는 야간족 원주민을 목격한 후 고도로 문명화된 인간과 동물처럼 야만적인 원주민들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여겼다. 다윈은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던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과장되었다고 보고 인간의 사촌 정도로 오랑우탄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네, 지금 차가 다 떨어져서요. 차 한 잔 더 할 겸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들어와. 예, 아유 날씨가 연휴 지나면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머리도 추워요. 그래서 머리 이거 모자를 좀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머리도 춥고. 네. 자, 111조. 우연과 필연, 몰입과 관찰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생존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시각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시각적 능력이란 자신이 관찰하는 대상에 몰입해 그 대상과 일치하는 신비한 기술이다. 이 능력은 모든 혁신적인 인간들, 특히 예술가와 사상가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공이다. 다윈은 무명화된 세계의 중심이었던 영국 런던의 동물원에서 인류 기원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다윈과는 달리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인류의 시원을 직접 확인한 고인류학자가 있다. 바로 도널드 요한슨이다. 그는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 동부, 특히 에티오피아 지역을 오랫동안 탐사했다. 이곳은 이미 찰스 다윈과 토머스 헉슬리가 예견한 대로 최초 인류가 거주한 장소다. 그는 1973년부터 에티오피아 하다르 지역을 발굴해 유인원의 무릎뼈 몇 개를 찾아냈지만 그 뼈가 어떤 유인원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해 11월에 에티오피아 하다르에서 세 번째 고고학 탐사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고고학 발굴팀이 인간과 다른 유인원들이 속한 호모 속 다리뼈들과 턱관절들을 이미 발굴했기 때문에 자신이 위대한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11월 24일 아침, 다른 일원들은 모두 쉬고 있을 때였다. 그때 톰 그레이라는 대학원생이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계곡으로 다시 가려고 했다. 그레이는 고고학팀이 방문한 지역을 지도에 정확히 표시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가 다시 계곡으로 가려는 순간 어떤 운명의 여신이 요한슨을 부추겼다. 그는 후에 그날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인용입니다. 나는 그날 아침 무의식적으로 그레이와 같이 가야만 한다고 느꼈다.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날이었다. 이미 뜨거워진 태양과 정리해야 할 보고서도 그를 막지는 못했다. 둘은 함께 차에 올라 6km 정도 떨어진 이미 말라버린 작은 계곡으로 향했다. 그는 떠나기 직전 일기장에 그레이와 함께 오전에 162 지점으로 간다. 왠지 기분이 좋다 라고 기록했다. 요한슨과 그레이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찾은 것이라고는 동물뼈와 치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근처 계곡으로 이동해 땅을 관찰했다. 고인류학자인 그가 야외에 나가서 할 일이란 인내를 가지고 땅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오랫동안 관찰 행위를 수련해온 요한슨의 눈은 남달랐다. 그는 자신이 상상해온 수많은 뼈들을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화석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광활한 땅에서 반짝이는 흰색 뼈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단번에 그것이 새로운 유인원의 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 지역에서 이미 발견한 개코 원숭이나 긴 꼬리 원숭이의 뼈와는 모양이 사뭇 달랐다. 그는 이 뼈가 유인원의 아래팔 안쪽 위치에 있는 삼각기둥 모양의 척골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요한슨은 다시 주변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그의 발 옆에 두개골 부분이 파묻혀 있는 게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계곡 언덕을 보니 많은 뼈들이 햇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요한슨과 그레이는 일생일대의 세렌디피티를 경험했다. 영어 단어 세렌디피티는 흔히 우연한 행운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오히려 운명적으로 예정된 행운을 의미한다. 이 지층에서 이미 3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와 코끼리뼈를 발견한 요한스는 이 새로운 뼈들의 연대 또한 3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전까지 발견된 화석들 가운데 300만 년 전의 것들이 거의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새로 발견된 유골이 어떤 유인원의 뼈인지 알 길이 없었다. 요한슨이 발견한 이 화석들은 두개골과 허벅지뼈, 척추뼈, 그리고 갈비뼈까지 인체의 40%에 가까운 뼈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 장소에 이렇게 신체 전체의 온전한 뼈가 발견되기는 처음이었다. 요한슨과 그레이는 자동차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캠프로 향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도널드가 굉장한 걸 발견했어. 요한슨은 후두부로부터 추정한 두개골의 크기가 자몽만한 것을 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계열의 유골로 추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송곳니와 어금니 사이에 있는 소구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요한슨은 이 유인원에게 새로운 속을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 유골을 에디오피아 아파르 지역에서 발견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의미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명명했다. 그날 밤 고고 탐사팀 멤버들은 이 획기적인 유물 발견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었다. 사막에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기울 즈음 누군가 비틀즈의 노래를 틀었고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라는 곡을 따라 부르던 팀의 일원 파멜라 알더만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이름을 루시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루시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최초의 인간 루시. 요한슨은 이후 하다르에서 루시와 같은 속으로 분류 가능한 13명의 유인원뼈를 발견했다. 학자들은 이들을 인류 최초의 가족이라고 명명했다. 루시는 20세 정도의 여성으로 키는 약 105cm, 뇌용량은 약 400cc였다. 현생 인류의 뇌용량인 1450에서 1600cc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루시는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했지만 보행할 때 그녀의 엉덩이와 무릎은 침팬지처럼 구부러져 있었을 것이다. 루시는 440만 년 전 유물로 추정되는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와 마찬가지로 침팬지 크기의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처럼 두 발로 걸었다.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이족 보행이 인간이 되기 위한 신체적 혁신의 기반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학자들은 루시의 갈빗대를 조사해 그녀가 채식주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루시 가족은 아직 불을 발견하지 못해 주식이 식물이었으며 아마도 신개미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거나 해변에서 거북이나 악어의 알로 영양분을 섭취했을 것이다. 또한 손가락이 굽은 것으로 보아 저녁에는 나무 위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학자들은 이전까지 인류가 도구를 제작한 시점을 260만 년 전으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 에디오피아 티키카에서 발견된 석기는 자그마치 34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 루시의 가족 역시 돌로 도구를 만들었으며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사자나 표범이 먹다 남긴 고기를 얻는 방식의 사냥을 했을 것이다. 루시의 송곳니와 소구치가 작은 것으로 보아 그녀가 직접 사냥을 하기보다는 하이에나나 독수리와 경쟁하는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침팬지도 도구를 만들지만 도구를 장식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장식에는 정교함과 단순함 그리고 미적인 감각이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은 오랜 수련을 거쳐 얻게 되는 가치다. 루시도 이런 도구들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상상했을 것이다. 이 상징적인 생각과 루시의 다른 가족들이 전달해준 석기 제작 기술 전통은 후대에 등장하는 인류 문명의 핵심이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 루시 가족은 다수의 수컷과 암컷이 집단을 이루며 살았다. 이는 오늘날 아프리카 침팬지들의 서식 성태와 비슷하다. 특히 송곳니와 소구치의 크기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동시대 다른 유인원들과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침팬지나 고릴라는 커다란 송곳니로 생존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루시 가족들의 줄어든 치아의 크기는 그들 내의 갈등이나 공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집단 내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폭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집단에 대한 충성과 신뢰가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을 것이다. 1976년 영국의 고고학자 메리 리키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지역 라에톨리에서 유인원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화산재로 굳어진 곳에 루시 시대 유인원의 발자국 70개 이상이 27m에 걸쳐 찍혀 있었다. 사진이 있어요, 왼쪽에. 이 발자국은 36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2명이 보행한 흔적이었다. 이들은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디딘 후 발가락을 디디며 걸었다. 이는 오늘날 현생 인류의 걸음과 같다. 세렝게티에 남은 이 2명의 발자국은 가족이라는 협동 공동체의 상징이다. 루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30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에 도래한 기후변화로 흔적을 감추었고 세렝게티의 발자국만이 우리에게 남았다. 찰스 다윈은 우랑우탄을 그저 동물원에서나 보는 신기한 대상, 즉 3인칭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랑우탄을 섬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우랑우탄이 자신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언젠가 같은 조상에서 유래한 동물이라고 가정했다. 그가 만난 오랑우탄 제니는 그에게 인격을 지닌 동물이었다. 다윈은 몰입을 통해 제니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즉 1인칭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제니를 하나의 인격적 대상 즉 2인칭으로 대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동물 기원에 대한 숭고한 원칙적인 진화의 비밀을 밝혀냈다. 요한슨 역시 인내와 몰입으로 그 넓은 사막에서 발견한 뼈 몇 조각을 폐기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루시는 인류의 기원을 찾는 혁신가의 여정에서 상상력과 인내라는 세렌디피티가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네. 여기가 이제 파트 1, 지금까지가 파트 1이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여정의 초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대부분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문명화된
사회가 인간 사회가 도입부까지 문명화된 인간 사회의 도입부까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기원, 우리 인간의 종교의 기원을 앞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파트 2.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획하는 인간 1장 기획하는 인간 호모 크레안스. 260만 년 전 침팬지와 다름없던 한 유인원이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한 것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하고 돌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쳐내고 남은 부분을 정교하게 갈아 최초의 예술품인 도구를 만들었다. 이로써 이들은 인간, 즉 호모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었다. 자, 인간을 다시 정의하다. 지금 나는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 화면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속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과 화상통화로 안부도 주고받는다. 인간의 기술 발전과 그 속도는 놀랍기만 하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복잡한 기술,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공동체와 소통하는 행위를 통해 진화했다. 인간이 이와 같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고, 초기 연구자들은 인간의 다양성과 정교함을 문화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간의 행동이 진화를 통해 축적된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런 걸 공진화라고 하죠. 공진화, 함께 진화한다. 공진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가 작년에 읽었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인류와 문화의 공진화.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는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였고 사람에게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라는 속을 부여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지난 300년 동안 호모의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18세기 독일의 생리학자 요한 블루멘바흐는 신체 구조를 바탕으로 호모사피엔스와 포유류를 구분한 바 있는데 현생 인류와 다른 유인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는 없었다. 훗날 고고학 분야에서 유골들이 연이어 발굴되고 분자생물학이 인간의 진화 과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호모 속의 현생 인류를 일컫는 사피엔스라는 종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특히 1856년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발견되자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시 혼돈에 빠졌다. 토머스 헉슬리는 네안데르탈린을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보았고 윌리엄 킹과 같은 고고학자는 네안데르탈린을 별도의 종으로 할애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불렀다. 이후 1894년 자바섬에서는 또 다른 화석이 발견됐다. 네덜란드의 고고 인류학자 웨젠 디 부아는 이 화석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보고 피테칸트로푸스 엘렉투스 가로 열고 현재는 엘렉투스로 분류됨 가로 닫고 라고 불렀다. 이렇게 호모라는 학명이 붙은 인종이 점점 늘어나고 인류 진화를 구분짓는 계통수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호모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의 유전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는 유인원은 문화에 적응하면서 다르게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의 계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진화생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는 호모 속을 정의할 때 신체 구조와 형태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등의 유인원 이름에 호모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을 호모 속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초로 호모라는 지위를 획득한 유인원은 260만 년 전 원시 인류인 호모 하빌리스다. 이전까지의 유인원은 작은 원숭이라는 뜻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불리는 속에 속한다. 호모 하빌리스는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까? 유인원이 현생 인류로 가는 위대한 여정에서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필요 조건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그러나 충분 조건이란 그 사건을 실제로 유발시키는 여러 조건의 복합체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는데 공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기 없는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 공기는 인간 생존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인간 생존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그 외에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충분 조건은 이러한 결정적인 필요 조건들을 정교하게 어우러져 형성된다. 앞서 살펴본 인간의 이족 보행은 인간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지만 충분 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언어 습득 혹은 불의 발견을 충분 조건이라 보고 그 우선순위를 따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도구 제작 이후에 습득된 것들이다. 이족 보행을 시작한 인류의 조상이 적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도구 제작이다. 도구 제작은 현생 인류로 다가가는 중요한 징검다리였다.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내 안의 유인원을 좀 먼저 읽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이걸 읽고 나서 읽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이걸 읽고 나서 내 안의 유인원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작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극복하는 수단을 마련했다. 그것을 도구라고 부른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에서 발견한 돌이나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듬기 시작했다. 이런 행위를 인위라고 부른다. 인류는 이 인위적인 도구들을 생존을 위한 무기로 삼았다. 인위적인 물건과 자연적인 물건은 생김새부터가 다르다. 산, 강, 바위, 새 등은 누구나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반면 스위스칼, 벤츠자동차, 애플 컴퓨터 등은 인간의 상상력과 예술의 결과물로 인간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창작됐다. 예를 들어 칼이라는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자 그것을 만들려는 사람의 상상을 물질적인 형태로 구체화한 일종의 아바타다. 칼의 모양은 칼이라는 물건에 기대되는 기능에 어울리도록 정해져 있다. 철학자 플라톤의 용어를 빌리자면 칼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인 이데아라는 추상적인 세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창작자는 칼을 자신의 의도한 기능에 맞는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 추상을 물건으로 만드는 연습을 시작한다. 연습이란 하늘에만 존재하는 이데아를 지상의 유용한 기능을 가진 물건으로 만들기 위한 영적이며 정신적인 훈련이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나오는 건 뭐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예. 혹은 지상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들을 변형해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반복된 작업이다. 이 연습을 그리스어로 플락시스라고 한다. 영어 단어로 플렉티스는 여기서 파생했다. 연습이란 이론을 실제화하려는 노력이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작품은 오랜 연습과 수련을 거쳐 탄생한다. 그러나 산이나 강은 그 기원이 다르다. 이것들은 자연의 자유롭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 안에서는 예술가나 창작자의 디자인이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자연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의도가 투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산과 강을 스스로 그렇게 생겨났다고 해서 자연이라고 부른다. 자연은 쓸쓸하고 무심하다. 온전히 자신에게만 의존함으로써 그것을 관찰하는 인간을 더러는 섭섭하게 만들기도 한다. 인류의 조상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오늘날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인간은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른 동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자신이 속한 부류 안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인류 조상의 주거지에서 이런 의도적인 유물들을 발견하곤 한다. 인간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이 됐다. 이런 물건이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려면 문화상품이 되어야 하며 문화상품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규칙성이다. 규칙성이란 다른 도구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모양을 규칙적으로 지닌다는 의미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돌들은 일정한 모양이 없다. 그러나 도구는 그것이 아무리 초보적이라 할지라도 인위적이며 의도적인 힘을 가해 평평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적당한 각도와 정확한 대칭 등의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기준은 규칙성보다 더 중요한 반복성이다. 일정한 모양을 지닌 도구는 그것을 만든 창작자나 집단의 지속적인 의도인 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매우 유사한 물건이나 도구의 발견은 그것을 만든 집단이 그 물건을 통해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다. 세 번째는 전달성이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다시 수용과 확장, 더 나아가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매력이란 창작자의 철학이 담긴 규칙성과 반복성에 있다. 차를 더 마셨네요. 네, 잠시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겨라 정겨라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배고파. 안 먹었다. 안 먹어.
또 고등어를 구워야 되기 때문에 자, 팬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끝내고 고등어랑 좀 사다 놨던 치킨 그리고 대패 삼겹살을 구워서 저녁 파티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1쪽 인류 최초의 기획자 아프리카 세렝게티에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고도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다. 바로 올두바이 협곡이다. 주 표시가 있는데요. 올두바이는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용설랑과에 속하는 식물의 이름으로 마사이족의 언어로 올두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래했다. 이 잎의 섬유를 사이잘쌈이라고 하는데 흔히 로프나 바닥갈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곳에서 인류 조상의 고고학적 유물들, 특히 화석화된 뼈와 석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협곡은 서남아시아의 요르단으로부터 아프리카 동남부 모잠비크까지 6,400k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지구대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의 일부이다. 탄자니아 북부, 즉 세렝게티 동부 지역에 형성된 올두바이 협곡은 길이 48.2km, 높이 89.9m로 꽤 가파르지만 계곡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다. 인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도구를 제작했다.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족 보행과 함께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 인류를 호모 하빌리스라고 부른다. 이들은 260만 년 전부터 거의 100만 년 동안 석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인류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인원인 침팬지들도 4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과 갈라지기 전부터 나무 도구를 사용했다. 침팬지는 인류 조상의 최초 거주지와 유사한 사바나 지역에서 발견된 잡식성 유인원이다. 침팬지들은 습관적으로 나무가지를 꺾고 가지와 잎사귀의 껍질을 제거하고 그 끝을 이빨로 물어뜯어 날카롭게 만든다. 또한 개미군단을 잡아먹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시켰다. 그들은 개미가 사는 구멍에 식물줄기를 집어넣어 개미를 자극함으로써 줄기에부터 딸려 나오는 개미를 핥아먹었다. 그들이 자기보다 약한 유인원을 잡아먹기 위해 창을 만들고 부시 베이비를 잡아먹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착되기도 했다. 부시 베이비 주표시가 있는데요. 영장육과의 동물로 갈라고 원숭이라고도 부른다. 몸집이 작고 눈이 크며 주로 나무에 서식한다. 인류가 인위적으로 만든 도구는 침팬지의 단순한 도구와 전혀 다르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도구는 돌로 만든 연장이다. 자갈돌의 한쪽 면을 다른 돌로 가격해 직접 떼기를 시도함으로써 날카로운 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아직 금속의 존재를 몰랐다. 그들은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돌을 다듬어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다. 비로소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영국의 저명한 은행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러벅이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이자 동식물 연구가이기도 했던 그는 1864년에 발견한 자신의 저서 선사시대라는 책에서 석기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문화라는 큰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석기시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 전반기를 구석기시대, 후반기를 신석기시대라고 명명했다. 그는 구석기시대를 인간이 매머드, 동굴에 사는 곰, 그리고 코뿔소와 다른 멸종된 동물들과 유럽을 공유한 시대로, 신석기시대를 후대 혹은 세련된 석기시대로 아름다운 무기들과 석기도구들이 만들어진 시기이지만 아직 장식에 사용된 금을 제외한 어떤 금속도 존재하지 않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구석기 시대는 유인원이 처음으로 도구를 사용한 시기인 260만 년 전부터 새로운 산업인 농업이 시작된 1만 1,500년 전까지 거의 260만 년 동안 지속된 기간을 이룬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처음으로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며 식물 채집, 낚시, 그리고 야생 동물들의 사체를 먹으며 생활했다. 당시의 기후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고 밀림 지역에서 나와 식생활을 확장하는 시기였다. 아직 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 먹지는 못했다. 절박한 창조의 씨앗. 이 당시 사용된 석기를 타제석기라고 한다. 돌감 자체로 만든 연모를 몸돌석기라고 하며 돌감을 중심으로 떼기를 시도해 불리한 조각을 가지고 만든 연모를 격지석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석기를 뗀석기라고 총칭한다. 호모 하빌리스는 뗀석기를 이용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다. 손 안에 들어가는 주먹도끼는 작은 짐승을 사냥하거나 털과 가죽을 분리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왜 이런 도구가 필요했을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한 종류의 음식만 먹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섭생하는 잡식성 동물이 됐다. 생존을 위해 점점 먹을거리의 종류를 늘렸기 때문이다. 인류의 조상들은 타제석기를 무기로 이제 자신들의 식생활을 혁명적으로 계산했다. 당시 몸집이 작은 유인원들이 사방이 공개된 사바나에서 사자, 하이에나, 들깨와 다른 위험한 동물들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들은 귀중한 고기를 자신들이 만든 석기로 신속하게 자른 후 언덕이나 나무 위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다. 몸돌석기나 격지석기는 초기 도구를 창작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에게는 너무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 사건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기획하고 실행한 인류의 첫 문화다. 오늘날 원숭이에게 돌을 쳐서 석기를 만들라고 해본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몸돌을 다른 돌로 정확한 각도에서 내리쳐 격지석기를 생산하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것을 맨 처음 시도해서 성공시킨 사람은 후세 미켈란젤로나 로댕에 버금가는 인류 최초의 조각가임에 분명하다. 그는 석기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구의 용도도 기대했을 것이다. 그는 상상력을 동원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원시인은 길에 굴러다니는 돌을 보고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가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석기를 만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과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성이 모든 창조와 혁신의 어머니다. 그는 석기를 만들기 전 자신이 사냥한 작은 동물이나 혹은 다른 동물들이 버린 사체에서 신속하게 살점을 떼어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의 살점을 잘 떼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격지석기를 날카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도구를 만들 만한 적당한 돌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들판을 수색했다. 그 당시 동물들이 도살된 장소에서 발견된 도구들은 그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돌이 아니었다. 그 돌들은 도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멀리서 가져온 것이다. 오늘날 침팬지도 작은 포유류들을 사냥하지만 이런 도구를 멀리서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런 도구를 만든 인류는 사냥이나 죽은 고기를 찾아다닐 때 도살을 예상해 스스로 도구를 무장하고 다녔다. 그들에게는 예지력이 있었다. 이들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를 준비하는 기획자들이었다.
예, 재밌네요. 이렇게 뭐랄까 좀 그때 당시를 상상하면서 확실히 인문학자라 그런지 그 쓰니가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합니다. 도구를 다루는 인간. 올드바이 협곡에서 이런 도구를 만든 인류는 누구일까? 그 인류를 발견한 고고학자 가족이 있다. 루이스 리키와 아내 메리 리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다. 루이스 리키의 부모는 영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선교사였다. 1903년 케냐에서 태어난 루이스 리키는 아마도 가장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된 고인류학자일 것이다. 그의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였다. 그는 이 질문을 종교나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밝혀내려고 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유인원들과 언제부터 분리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근거가 되는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다. 루이스 리키는 케냐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키쿠유족의 언어와 관습을 습득했다. 키쿠유어는 케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그는 후에 유럽인들을 위해 키쿠유 문법책을 쓰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새에 매료되었던 그는 사막이나 사바나로 나가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했다. 또한 종종 폭우에 흙이 쓸려 내려간 뒤 드러난 석기들을 주워오곤 했는데 이 돌들의 생김새에 일정한 디자인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이 디자인이 세월에 의해 마모된 자연적인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디자인 안에 숨겨져 있는 기호를 찾아내고 싶었다. 당시 고고학자들은 1894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된 뼈를 자바인이라고 명명하고 현생 인류의 조상은 아시아에서 살았다고 추정해왔다. 하지만 루이스 리키는 이 가정을 의심했다. 1922년 루이스 리키는 영국으로 돌아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인 고고학과 인류학을 공부한다. 그는 재학 중 럭비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휴학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탄자니아로 탐사를 떠나는 대형 박물관 고고학 탐사팀에 합류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현생 인류의 고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라고 확신했지만 지도 교수들은 그의 엉뚱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이스 리키는 포기하지 않았다. 1926년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동아프리카, 특히 케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1931년 올드바이 협곡에서 180만 년 전의 유물들을 발견하면서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었다. 그가 발굴한 석기는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루이스 리키는 다음해 영국으로 돌아와 아담의 조상이라는 책을 준비하다가 지금의 아내 메리 리키를 만난다. 그리고 3대에 걸쳐 유인원 유물을 연구하는 가장 유명한 고고 인류학 가문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1960년 11월 아내 메리 리키와 첫째 아들 조나단 리키도 획기적인 유물을 발견한다. 13개의 치아가 보존되어 있는 아래턱을 비롯해 손가락, 손목뼈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이 뼈들은 이전에 발견된 유인원들의 뼈와 달랐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두개골의 크기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 후 루이스 리키는 3년 동안 동물학자 존 네이피어와 남아공 인류학자 필립 토비아스와 함께 이 화석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964년 초 과학 잡지 네이처에 발표한다. 남아공의 해부학자이자 1924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발견한 레이몬드 다트는 이 인종에게 호모, 즉 인간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부여하고 호모 하빌리스, 즉 도구를 다루는 인간이라고 명명했다. 잠시 고기 좀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정결아.
여기 앉아. 네, 140조. 단절과 지속.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항상 그렇듯이 인류 최초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의 발견은 인류학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올두바이 협곡에서 발견한 화석들은 180만 년 전의 것이었지만 케냐 투르카나 호수 동편 구비포라에서 발견한 화석들은 더 앞선 189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자들은 25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되는 새로운 화석을 발견했다. 에티오피아 부리라는 곳에서 발견한 이 동물의 뼈에는 뾰족한 것으로 구워놓은 듯한 표시가 있었다. 그러나 부리라는 장소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가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 그것이 호모 하빌리스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호모 하빌리스를 분류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한 화석의 수가 적어서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호모 하빌리스의 뇌 크기가 500cc에서 700cc 정도이다 보니 인간 종으로 분류하기가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영국의 해부학자 아셔 키스는 인간이 되기 위한 최소의 조건, 즉 유인원의 이름에 호모를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 750cc 이상의 뇌 크기를 제한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뭐 어떤 단계별로 탁탁 이렇게 탁탁 탁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두드러진 특징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를 그냥 어제부터는 도구를 사용 못하다 오늘부터 도구를 딱 사용하게 되고 뭐 이랬던 건 아닌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기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어떤 기준점을 두고 방향성으로 서서히 인류가 진화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유인원 중 호모라는 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모로 불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호모 속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구성원들은 동시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구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호모 하빌리스의 다리는 원숭이와 유사하고 손은 나무를 잘 탈 수 있는 모양이어서 호모 속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호모 속이 아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으로 분류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빌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처음에는 태양계의 행성으로 불리다가 2006년 이후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 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처럼 나중에는 호모 하빌리스도 호모라는 이름을 잃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뇌의 용량만을 가지고 인류의 시작을 논할 수 있을까? 도구를 제작한 최초의 호모 하빌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작은 머리와 몸을 가졌을 수도 있다. 혁신이란 항상 기존의 틀 안에서 출발하기 마련이다. 혁신은 이전에 존재하던 속의 일원이 시작할 수밖에 없다. 최초의 도구 제작자는 도구를 만들지 않았던 자신의 부모와 신체상으로는 동일할 것이다. 호모 하빌리스에서 호모라는 새로운 속명이 붙었다 해도 그것은 이전과 완벽하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시대를 연 혁신의 힘. 필립 토비아스는 쿠비포라에서 발견된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 안쪽을 틀인 엔도캐스트를 분석했다. 그는 호모 하빌리스 두개골의 전두엽과 두정엽이 원숭이보다는 크며 뇌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브로카 영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오늘날의 원숭이보다는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두엽을 미리 계획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조절하는 장소이며, 전두엽 뒤쪽과 양옆에 위치한 두정엽은 거리감과 일체의 감각 인식을 조절한다. 브로카 영역이란 19세기 프랑스의 해부학자이자 의사인 피에르 폴 브로카에 의해 발견된 뇌의 영역을 말한다. 그는 실어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전두엽 좌측에 병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브로카는 뇌의 기능이 그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해부학적 증거를 처음으로 찾아냈다. 이 부분을 다친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해 불가능한 말을 하게 된다. 호모 하빌리스나 현생 인류는 코끼리나 고래보다 훨씬 작은 뇌를 가졌다. 뇌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똑똑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의 체중과 뇌 중량과의 관계지수를 의미하는 뇌 중량비, 즉 EQ다. 헨리 맥헨리 교수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포유류의 EQ가 물고기나 파충류보다 높고 유인원의 EQ가 다른 포유류보다 더 높았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EQ 지수는 2.4에서 3.1이며 호모 하빌리스의 지수는 3.1이다. 침팬지의 지수가 2.0이며 인간의 지수가 5.8인 것을 감안하면 호모 하빌리스는 침팬지 쪽에 가까운 중간치다. 그러므로 인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호모 하빌리스는 초기 호모군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서 호모 속으로 가는 안정적인 길목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사냥과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기도 하며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는 등 생존을 위해 환경에 맞게 최적화됐다. 호모 하빌리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지 호모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식습관을 다양화했고 또 그것을 위해 돌연변이인 도구를 만들어냈다. 도구를 만드는 행위는 인간만의 고유한 지적 활동이다. 호모 하빌리스가 무려 100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적신의심에 있었다. 그 다음이 이제 불을 다스리는 인간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야기 속에 상상을 하게 되는 어떤 힘이 좀 있네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뭐 3분의 1은 읽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